사실은 이 행사 자체는 뭐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하고 같이 지금 보면은 산업단지공단이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미 상공회의소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 계리도 같이 하고 있고, 또 뭐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농협중앙회도 저희 같이 이렇게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코로나로 좀 엄중하기도 하고 또 월요일 저녁이기도 한데 또 이렇게 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신 우리 곽호상 총장님, 그리고 구미 스마트 산단의 우리 이승희 단장님,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지금 멀리 성주에서 오신 우리 여성벤처협회 우리 정선희 회장님 이하 미녀 삼총사도 계시고, 또 우리 경산에서 오신 우리 신철수 대표님도 계시고, 대구은행 경북본부의 우리 서준진 대표님,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이제 총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워크숍의 제목을 우리가 왜 이렇게 잡았는지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왜 우리가 변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한 50분에 걸쳐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표지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데이터와 AI 이런 걸로 좀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드릴 것은 조금 더 제목을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것보다는 자극적으로 뽑아봤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해서 좀 제목을 뽑아봤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는 다 좀 아실 것 같고, 다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직장 생활의 시작은 제일기획에서 했지만은 MBA를 하고 나서 2000년에 제가 2000년 6월 29일 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입사를 했습니다. 무선사업부가 지금의 이제 우리 휴대폰 애니콜을 갤럭시를 만드는 데인데,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 1년에 저희가 그때 아마 한 10월쯤 되니까 누적 1000만 대 팔았다고 수건 돌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저희 갤럭시 휴대폰이 성장하고 해서 2013년에 저희가 정점을 찍었는데, 2013년에 그때 한 해에 저희가 4억 4천만 대를 팔았습니다. 4억 4천만 대를 팔았고, 그때 저희 매출이 1152억 불을 했어요. 1152억 불을 했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손익을 저희 무선사업부만 27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삼성전자 전체로는 저희가 1152억 불 했고, 반도체하고 나머지 다 합쳐서 한 2,700~800억 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애플의 이 시가총액이 애플의 한 60% 정도예요. 60% 정도고, 지금 아마 비교를 해보면은 오늘 삼성전자가 7만 원이 깨졌다, 7만 100원이다 그래서 훨씬 더 떨어졌는데, 아마 시총이 저희가 얼마나 될라나요? 한 3천억 불 정도 될라나? 시총이 3천 몇백억 불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애플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3조 달러가 넘어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애플 한 60% 정도를 했는데, 지금 저희와 애플을 비교를 해보면은 짧은 한 7, 8년이지만은 우리가 애플의 시총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디서 났느냐. 그 차이가. 기본적으로는 저는 일하는 방법의 차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하는 방법의 차이.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하는 방법의 차이.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마이크를 벗겠습니다. 제가 또 아시겠지만 좀 잘생겼으니까. 예. 농담을 잘 안 웃으시네. 예. 이 영화가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보면은 2008년에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 된 게 지금 보면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됐고, 아카데미상을 받기를 5개를 받았습니다. 그 5개 받은 게 보면은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상은 이게 이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가 다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거는 윌리엄 예이츠의 아일랜드의 시인인데,
비잔티움으로의 항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사실 그런 거예요. 노인으로 대표되는 노인하면 우리가 경험, 경륜, 지혜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보신 분? 아, 그렇지. 우리 신 대표님 보셨죠, 그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영화 전 한 2번 봤는데 처음에는 뭐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고 두 번째는 좀 이해하려고 봤어요. 사실은 이 영화가 굉장히 어떤 플로우가 없어요. 그냥 우연에 의해서 모든 사건들이 우발적으로 일어나고 사실은 설명이 안 돼요. 가장 거기 악당이 있는데 마지막에 악당이 모두를 죽이고 유유히 살아서 떠나요. 그래서 사실은 평소 우리가 알고 있던 통념들, 상식들 이런 것들을 다 깨부수는 영화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도 우리가 노인으로 대표되는 우리가 상식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경험칙대로 흘러가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상은 더 이상 없다라는 얘기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중소기업을 위한 나라는 없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상하고 있는 내가 중소기업으로 시작해서 그 기업을 천천히 키워가지고 중견기업으로 가고 또 키워서 대기업으로 가는 그런 느린 성장의 사다리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중소기업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말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도대체 왜 저는 중소기업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Y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우리는 도대체 오늘 뭘 해야 되느냐? 중소기업을 위한 나라는 없는데 나는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What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How는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시간상. 그래서 Why와 What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드리고자 합니다. Why. 지금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많이 얘기하죠? 어떤 시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죠?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하면 떠오르는 단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뭐 어떤 단어든 간에. 3D 프린터. 역시 우리 박성호 대표님은 3D 프린터 제조회사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3D 프린터를 통해서 시제품도 만들어 주시고 또 원하면은 거기에 맞는 3D 프린터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어떤 게 떠오르나요? 인공지능 맞습니다. 인공지능. 또 로봇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4차 산업혁명이 그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 사람들이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은 가장 심플한 정의는 초연결에 의한 초지능의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연결에 의한 초지능의 혁명. 모든 것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 연결로부터 나왔던 데이터들이 모여서 빅데이터가 되고 그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인공지능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래서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초연결,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초지능. 그래서 초연결에 의한 초지능의 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은 우리 생활에 내지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기업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보통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융합과 공유라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융합과 공유. 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이제 다른 것들이 섞여서 전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지금 우리 또 총장님 이 공학 박사님이 계셔서 오늘은 좀 사기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화학적 결합을 저는 뭐 융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과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유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각자가 자기의 성질은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을 때 뭐 일종의 물리적 결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공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융합과 공유. 즉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 융합과 공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융합이 어떤 게 있느냐. 사실은 과거의 융합이라는 것이 뭐 작은 어떤 그 것들의 융합이었다라고 하면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융합이라는 것은 거대한 세계와 세계의 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가상과 여기 있는 대로 현실과 가상의 융합도 있을 것이고 공학과 생물학의 융합도 있을 것이고 현실과 가상의 융합하면 요즘 떠오르는 게 뭐죠?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그렇죠. 메타버스죠. 현실과 가상이죠. 뭐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메타버스는 한 4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우리가 예전에 포켓몬고에서 했던 것처럼 증강현실이 메타버스다. 아니면은 우리 지금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들 막 있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처럼 그 내비게이션이 반영하는 거울 세계가 메타버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이제 뭐 이렇게 그 내가 달리기 하고 이런 것들 기록하는 라이프 로깅이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타버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저도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거죠. 다만 메타버스의 가장 근접한 모습이 과연 우리가 뭐 제페토라든가 로블록스라든가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메타버스의 파급력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는 메타버스의 가장 근접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죠? 메타로. 메타에 올인하겠다라고 해서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메타로 바꿨고 작년 10월 1일 날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거가 한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자기의 어떤 비전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커넥팅 데이에. 그때 한번 그 마크 주커버그가 보여줬던 짧은 동영상, 뭐 굉장히 짧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마크 주커버거가 이제 그 펜싱을 하는 거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가상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진정한 우리가 메타버스가 정말 우리가 몰입하려 그런다면은 이런 정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내가 인터액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지금 가상 공간에서 내가 찔렸지만 현실에 있는 내가 뭐 아프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이런 정도의 몰입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메타버스가 되려면은 자기는 메타버스의 정의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실제로 가상에서 있었던 일들이 현실에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또 현실에서 내가 했던 일들이 가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금 마크 주커버거가 내가 이렇게 그 실제로 현실에서 이렇게 그 가상에서 뭔가를 했던 것들이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즉 이런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메타버스가 이렇게 굉장히 그 화제가 되는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뭐 코로나라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AI, VR 등 뭐 기술도 발전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어떤 그 돈이 된다는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메타버스 세상은 오지는 않았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현실과 가상세계의 융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곧 오기는 올 거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사실은 현실과 가상이 서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입력 장치라든가 구미와 같은 데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잠깐 앞으로 갈까요? 예, 두 번째는 그 공학과 생물학의 융합입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뉴럴링크. 이게 그 인간의 두뇌에 사실 전극을 꽂아가지고 그 전극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은 기억이라든가 뭐 이런 그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시간은 걸리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이러한 것들도 어떤 그 공학과 생물학의 융합의 한 예로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거죠. 우리 다 저기 기억나죠? 매트릭스, 그죠? 실제로 저 트리니티가 전혀 헬리콥터를 운영할 줄 몰랐는데 갑자기 헬리콥터 운전술에 대한 것들이 다운로드 되면서 운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세상들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뉴럴 링크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일론 머스크 얘기를 조금만 좀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회사 중에 유명한 게 테슬라가 있고, 여기 뉴럴 링크가 있고, 또 하나가 스페이스 X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회사가 있는데, 도대체 이런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회사를 만드는 일론 머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제가 어느 책을 봤더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인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인류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인류의 지속 가능성의 가장 첫 번째 위협은 바로 지구 온난화, 뭐 기후, 탄소 배출,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탄소 배출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통수단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 바로 전기차, 테슬라. 그 다음에 교통수단을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뭐 하이퍼루프라든가 볼링 컴퍼니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 위협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이 AI가 인간한테 이 사람은 굉장히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는 AI의 존재에 대해서 인류의 위협이다, 아니면 긍정적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는 AI가 정말 인류의 지능을 인류보다 지능이 더 좋아지는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도 인간의 지능들을 계속 높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뉴럴링크 같은 회사를 만들어서 인간의 머리에 이제 그 전극을 꼽아가지고 계속 어떤 정보들을 메모리 용량들을 올리는 작업들을 통해서 인류가 지능에서만큼은 AI와 좀 이렇게 대등하게 가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인류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인류는 화성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2050년까지 100만 명의 지구인을 화성으로 보내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이 스페이스 X 프로젝트입니다. 사실은 스페이스 X가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기존에 이제 우주를 한번 쏘아 올리고 나서 폐기했던 로켓을 재활용하잖아요, 그죠? 그 재활용을 통해서 로켓 발사 비용을 100분의 1로 줄였다라고 합니다. 즉 그렇게 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테슬라라든가 뉴럴링크라든가 스페이스 X 같은 회사들을 전혀 다른 것 같이 보이는 회사들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4차 산업혁명의 결과 나타난 현상의 첫 번째가 융합이다. 그 첫 번째 융합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메타버스로 대변되는 현실과 가상세계의 융합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공학과 생물학적 세계의 융합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공유라는 거죠, 공유. 공유는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공유 회사가 바로 우버죠, 그죠? 나는 차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지만 남의 차를 내 차처럼 해서 계속 빌려주는 거죠. 비슷한 회사가 바로 에어비앤비죠. 뭐 나는 집이 없지만 우리 집을 이렇게 남의 집을 내 집처럼 막 빌려주는 이런 공유들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앞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의미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2017년인가 16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들, 인지잉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조 시간의 인지잉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더 자동화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로봇이 하고 그러면 점점 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시간을 좀 모아서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뭐 위키피디아도 그런 건데 위키피디아를 넘어서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유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아니냐. 사실은 우리는 공유하면은 서로 간에 어떤 차를 공유하든가 아니면 집을 공유하든가 이런 사물에 대한 공유만을 생각하지만은 시간과 지식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들을 사실 공유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융합과 공유가 만드는 세상이 뭐냐. 이러한 융합과 공유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변화가. 우리가 변화에는 보통 두 가지 종류의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변화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산술급수적 변화. 변화의 속도가 예측 가능함으로써 방향도 예측 가능함으로써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화. 바로 그게 산술급수적 변화죠. 근데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즉 산술급수적 변화는 내가 첫 번째 1m를 가고 그 다음에도 계속 내가 1m를 간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2m, 세 번째는 3m에서 내가 30발자국을 뛴다라고 하면은 30m를 가는 것이 바로 산술급수적 변화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내가 1m를 가고 두 번째 만약에 내가 두 배씩 뛴다라고 하면은 2m, 4m, 8m, 16m라고 했을 때 그 30번째 발걸음의 거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즉 1, 2, 4, 8, 16으로 갔을 때 30번째는 10억 미터라고 합니다. 지구의 26바퀴. 즉 둘 사이의 차이는 산술급수적 변화와 기하급수적 변화의 차이는 30번째는 3,300만 배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즉 변화의 속도도 방향도 예측 가능하지도 통제 가능하지도 않은 그러한 변화가 바로 기하급수적 변화죠. 기하급수적 변화. 우리가 사실은 이 기하급수적 변화가 잘 없는 것 같지만 이미 많이 목격하고 있죠.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일주일마다 더블링 되고 있죠. 그죠? 더블링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코로나가 처음 확진자가 나왔을 때 2020년 1월 22일에서 한 6월 21일까지 그래프를 보면은 전 세계 확진자 숫자를 보면은 역시 전형적인 기하급수적 그래프, 즉 J커브죠. 다른 말로는 하키스틱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어떤 기하급수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하급수적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과학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그 인간의 유전자 배열, 염기 서열, 게놈 배열을 밝히는데 1995년에 뭐라고 그때 우리가 얘기를 했었냐면 이걸 밝히는 데는 150억 불에 50년의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이 되니까 1억 불에 9개월이면 충분하고 2014년이 되니까 1000불에 2주, 2020년에는 뭐 100불에 60시간, 지금은 훨씬 더 빨라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어떤 기하급수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변화의 결과 저희가 직면하는 게 뭐냐. 이런 변화의 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바로 초연결에 의한 초지능의 혁명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융합과 공유의 결과 일어나는 기하급수적 변화가 바로 일상인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일상인 시대. 이게 뭐 기하급수적 변화가 가끔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every time 내지는 뭐 매일 일어나는 것들. 우리가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상인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저는 변화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어떤 의미냐? 기하급수적 변화가 일상인 시대라는 것이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스코의 존 챔버스 회장 같은 사람은 포춘 500대 기업의 40%가 10년 내에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춘 500대 기업 하면 포춘 500대 기업의 1등이 어디죠? 애플이죠. 그죠? 애플이 1등이고 2등은 뭐 왔다 갔다 거립니다. 뭐 아마존일 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일 때도 있고
제가 최근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뭐 한 16등, 17등 정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포춘 500대 기업입니다. 제일 끝에 포춘 500등 하는 기업은 아마 시총이 과거에는 한 1조 정도인데 지금 그보다 더 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기업들의 40%가 10년 내에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고 또 미국에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구루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백 와드와라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70%가 10년 내에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왜 사라지냐? 과거에는 사실은 크기가 크다라는 것이 엄청난 장점이었죠.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근데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다. 존 챔버스 회장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다라는 것이 오히려 느리다가 되면은 잡아먹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기에 상관없이 포춘 500대 기업의 40%, 70%가 10년 내에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보죠. 이게 중국 상하이에 있는 그 젊은 청년들 2명이 전동 스케이트보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쉽게 이 회사를 만들었고 이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중국 상하이 공장 물뚝 꼭대기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찔한 높이의 물뚝에서 떨어지는 물건의 정체는 스케이트보드. 보드 주인이 깜짝 놀라 달려가고 있는데 콘크리트 바닥에 곤두박질한 스케이트보드는 놀랍게도 멀쩡하다. 튼튼하면서도 시속 30km의 속도를 뽐내는 전동 스케이트보드. 보드를 만든 청년들은 홍보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한 달 만에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이 스케이트보드를 보면은 모터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보통 모터가 여기에 있었는데 모터를 밖에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 생각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본인은 이제 뭐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뭐 어느 이제 해커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퇴역한 그 중국의 이제 그 원자력 잠수함 이런 쪽에서 일하던 퇴역한 그 기술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이런 어떤 그 시제품을 만들었고 이 시제품을 가지고 아까도 보셨지만은 뭐 그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시장을 흔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생각에서부터 이 제품의 판매까지 걸렸던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그렇게 짧지만은 기존 전동 스케이트보드 회사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에서부터 실행까지 이르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2021년 4월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 쿠팡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고 가장 가격이 올랐을 때 100조까지 됐었죠. 그때 이제 그 매경 이코노미가 이제 그 표지를 뭐라고 했냐면은 속자 생존 시대다. 이제는 빠른 것이 살아남고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다라고 해서 속자 생존 시대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이제는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보면은 역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2015년하고 2020년 뭐 5년 사이지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정도만 남아 있고 다 바뀌었죠, 그죠? 2015년하고 2020년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포춘 500대 기업의 40%, 70%가 사라진다라는 말이 뭐 이렇게 틀린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뭐냐? 물론 업종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매출 1,500억 이하, 그다음에 자산 기준 5천억 이하가 아마 중소기업일 겁니다. 그다음에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상호 출자 기준으로 해서 자산 5조인가요? 아마 그렇고 중견기업은 그 사이에 있는 기업들 그냥 우리가 중견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어쨌든 중소기업은 정부가 이렇게 잘 보호 육성을 해서 사실은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안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은 정부의 보호 육성의 대상이다. 그래서 느리게 커서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된다라는 우리가 사실은 암묵적으로 느린 성장의 사다리 또 중소기업이라는 말 자체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매출, 자산 기준으로 크기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맞느냐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세상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아직도 크기를 기준으로 기업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중소기업을 위한 우리의 어떤 생각들, 중소기업을 위한 우리의 경험들 이러한 것들이 과연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그 Y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잠깐 이제 what으로 넘어가기 전에 쉬어가는 페이지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해가지고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변화가 워낙 뭐 예측 가능하지도 통제 가능하지도 않으니까 변화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빨리 하기 위한 방법이 사실은 감지를 빨리 해야죠. 변화에 대한 감지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얼마나 빨리 감지하고 있느냐를 제가 알기 위해서 한번 신조어 테스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뭐 쉬워서 많이 알 것 같아요. 난 여기서 한 5개 이상 알고 있다. 우리 총장님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7개. 야. 자, 우리 총장님도 7개 알고 있습니다. 이거. 7개. 7개. 나는 5개 미만으로 알고 계신다. 네. 야, 우리 저 대표님, 서 대표님. 네, 하나씩 보시죠. 만렙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게임할 때 게임 레벨 만. 그래서 게임 최대 레벨이죠. 그 네이버 의장하시던 김상원 대표가 이제 그 네이버 물러나올 때 그 다음 날 신문에 일면 그 헤드라인이 이거였어요. 네이버 만렙 김상원 1레벨로 시작한 인생 2막. 그러니까 게임의 어떤 레벨을 얘기하는 거죠. 만렙. 어쩔 TV 요즘 10대들 정말 많이 쓰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그죠? 어쩔 TV. 주로 이제 어쩔래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누가 막 10대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애들이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네가. 그래서 어쩔 건데인데 거기다가 이제 TV를 붙여서 TV는 사실 10대들은 안 보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냥 TV나 봐라. 어쩔 건데 너 TV나 봐. 어쩔 TV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쩔 TV에 대해서 이 대응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지금 얘기하신 뭐 젖절 냉장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대들끼리는 이렇게 이쪽에서 어쩔 TV 그러면 젖절 냉장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어쩔 TV가 있고 어쩌라고 TV나 봐 이런 거고 고나리자는 뭐 관리자의 오타인데 잔소리 많은 사람을 이제 고나리자라고 합니다. 슬세건 알고 계시죠? 슬리퍼 신고 다니는 거리, 꾸안꾸, 뭐 꾸민 듯 안 꾸민 듯, TMI, too much information, 해자스럽다. 이것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가성비 좋다. 반대말은 창렬스럽다. 가성비 안 좋다. 돈줄 내다는 돈으로 혼줄 내다. 파이어족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막 애들 그 코인 가지고 할 때 얘들이 이제 나 빨리 은퇴하고 싶어 돈 벌어서 뭐 이런 거죠. 라떼 이제 호수 다 알고 있죠, 그죠? 요거는 뭐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초반에 야너 취직은 했니? 하니까 삼촌 저 일하는 거에 갑자기 인사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하니까 반응이 그냥 다 쳐다보세요. 크리에이터 할까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 어떤 시어머니가 내가 매니저로 나오더니 요새 밥을 해놓고 사니 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회사 빨리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회사 밥에는 우리 회사도 회사 잘 나오지. 아 그리고 팀장이 저는 뭐 시켜줄까? 뭐 시킬까? 그랬더니 케이크 시켜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와. 시대가 변했다. 시대가 그래서 보험도 변했다. 완전히 변했어. 어떤 인생에서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한 나라는 없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뭐 중소기업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기하급수적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를 기준으로 기업을 좀 나눠보자. 그래서 산술급수적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들, 굉장히 느리게 성장하는 기업들, 또 다른 말로 보면은 느리게 죽는 기업이죠. 느리게 죽는 기업들. 이게 바로 산술급수 기업. 다른 기업은 기하급수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이렇게 좀 나눠보자. 그래서 우리 경북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하급수 기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하급수 기업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기하급수 기업의 다른 이야기는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유니콘 기업이 뭐죠? 상장 전에 시총 1조가 되는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죠, 그죠? 우리 박성호 대표님 유니콘 기업을 5개를 그때 만든다고 하셨나요? 네, 5개를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하나씩 주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상장 전 시총 1조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장, 시총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유니콘 기업이지만 그들의 일하는 방법으로 보면은 저는 그러한 기업들을 기하급수 기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기업들, 유니콘 기업들, 내지는 기하급수 기업들이 얼마나 많냐 하면은 이게 2014년에 이코노미스트의 그 스페셜 리포트의 표지입니다. 그 표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캄브리안 모멘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게 그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억 4천만 년 전에 보통 이제 지질학 하면은 그 앞전에 있던 이제 유적들이 이제 계속 나오다가 거기에 새로운 것들이 더해지고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건데 5억 4천만 년 전에 갑자기 전혀 보지 못하던 화석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창조론자들하고 진화론자들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보지 못하던 화석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보이니까 야 봐라 이게 신이 지구를 창조한 증거가 아니냐라고 해서 그런 대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 캄브리아의 대폭발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던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너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캄브리안 모멘트라는 사건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러한 기업들,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나타난 이 기업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굉장히 심플하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기업들은 자기 혼자 일하지 않더라. 외부에 있는 자원들을 정말 잘 활용하더라. 외부에 있는 자원들을 정말 잘 활용해서 일을 하더라. 나 혼자 일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외부에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직의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 조직 문화가 개방적이고 수평적이고 그다음에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을 때 외부와의 협업이 잘 되더라. 그런데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지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중요하더라. 그 회사의 사명이 야 우리는 컴퓨터를 많이 팔아야지. 우리는 매출을 많이 일으켜야지. 이런 어떤 작은 사명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담대한 사명이 있을 때 조직 문화가 바뀌고 조직 문화가 그래서 열릴 때 외부와의 협업이 잘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명, 그런 사명을 이제 우리가 매시브 트랜스포머티브 퍼포스라고 부릅니다. MTP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명이 중요하더라. 그리고 더 나가서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쨌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하더라. 즉 데이터에 기반해서 연결을 지향한다는 거죠. 원래 플랫폼이라는 말은 정거장이라는 거죠, 그죠? 관객과 기차를 연결해주고 이런 어떤 정거장 연결을 해주는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데이터에 기반해서 연결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하더라. 내가 지금은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속성들을 가지는 기업들을 우리가 기하급수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더라랍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하나씩 짧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로컬 모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죠, 그죠? 이 회사도 2008년인가요? 2007년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창업자가 회사를 만들고 나서 한 1년 반 동안 이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미국 전역에 있는 그 디자인 스쿨, 뭐 디자인 협회 이런 데 가서 디자이너들을 로컬 모터스 커뮤니티에 가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전 세계에 있는 디자이너들을 로컬 모터스 커뮤니티에 가입을 시킵니다. 그렇게 막 가입을 시켜서 몇만 명의 디자이너들이 이제 로컬 모터스 커뮤니티에 가입이 딱 되니까 그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자동차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니네들이 좀 자동차에 우리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좀 내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100개국 2,900명의 커뮤니티 구성원이 35,000개의 디자인을 냅니다. 그 디자인을 결합해서 만든 첫 번째 차가 바로 이 차입니다. 이 차. 사상 최초의 크라우드 소싱 자동차 랠리 파이터. 이게 그 영화 트랜스포머 4에 나왔던 차기도 합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Even if you were the richest, smartest, most talented person in the world, it would still be really hard for you to make a new original car. Now you can. Join the Local Motors co-creative team. 안 나와줘, 다시. Even if you were the richest, smartest, most talented person in the world, it would still be really hard for you to make a new original car. Now you can. Join the Local Motors co-creative team to help create, develop, build, and mod brand new cars. Here's how it works. First, join the community. Everyone is invited. Next, create new cars or help develop ongoing concepts. If you're a hot designer, create new cars by participating in a competition or submit a design to checkup or review. If you love cars, vote to decide what will be developed. All designs are protected with a Creative Commons license to promote collaboration, but protect your design ownership. The concepts with the most votes are developed in co-creation. Co-creation is working with your peers and the Local Motors team to help choose things like the body and interior details and the components like engines and shocks. You help develop the car and ensure it turns out the way you want. You have a long history of making things. You made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차를 만드는데 걸렸던 시간이 한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약 300만 불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GM이라든가 뭐 현대 이런 데서 신차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게 보면 한 7.5년, 비용은 약 3억 불 정도 걸리니까 이렇게 사실은 같이 코크리에이션을 했을 때 기간은 5배 빠르게 비용은 약 한 100배 정도 저렴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뭐 요즘 우리 넷플릭스 OTT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넷플릭스가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한 3번 정도 바뀝니다. 제일 첫 번째가 넷플릭스가 이제 자기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우편으로 DVD를 배달하던 시대. 그걸 넷플릭스 1.0. 그때 넷플릭스의 가장 큰 경쟁자가 아마 그 당시에 미국 예전에 가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블록버스터라고 해서 곳곳에 그 비디오 빌려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넷플릭스가 이제 우편으로 DVD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스트리밍을 하는 거죠. 스트리밍으로 이제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넷플릭스의 2.0 시대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아마존이 언박스라고 해서 이미 스트리밍 시장에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보다 훨씬 더 컨텐츠도 더 많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넷플릭스가 계속 커가니까 기존의 넷플릭스는 사실은 컨텐츠 딜리버리만 했었는데 컨텐츠를 만들던 뭐 HBO라든가 디즈니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넷플릭스에 대해서 이제 견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야 우리도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넷플릭스가
자기들만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넷플릭스 3.0, 즉 1.0, 2.0, 3.0 시대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이 다 있었는데 이런 애들 다 물리치고 넷플릭스가 승승승승 장구하게 된 비결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넷플릭스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시네매치라는 그 영화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네매치. 근데 그 시네매치를 물론 이니셜리는 넷플릭스가 만들었지만은 이 시네매치에서 뒤로 갈수록 처음에는 쉽지만은 소비자 만족도를 1%, 2% 올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2006년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넷플릭스 시네매치의 그 소비자 만족도를 10%만 우리가 65%인데 75%만 올려주면 100만 불을 더 주겠다라는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 경진대회를 2006년에 시작을 하는데 186개국에서 4만 개 팀이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승자가 안 나와가지고 2009년까지 갔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넷플릭스 같은 회사, 뭐 넷플릭스 뭐 혹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엄청난 사실은 냉혹한 회사죠. 넷플릭스는 세계적인 천재들만 모아놓고 계속 그 하위 성과자들 계속 자르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천재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회사지만은 넷플릭스조차도 외부 천재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들의 핵심 경쟁력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어떤 기업도 어떤 조직도 우리 조직 내부의 자원만 가지고 조직 내부의 역량만 가지고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어떤 그 외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그 조직 문화 때문에 성과가 드라마틱하게 바뀐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뭐 2000년에 그 빌 게이츠가 물러나죠. 빌 게이츠가 물러나고 나서 한참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존재 가치가 굉장히 없어집니다.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때 뭐 스마트폰 냈다가 잘 안 되고 노키아 인수하고 끊임없는 실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마이크로소프트가 2014년부터 이제 다시 살아나죠. 다시 살아나서 뭐 그런 거죠. 다시 살아나 가지고 애플하고 이제 그 아까 포춘 500대 기업의 1등을 뭐 다투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화려하게 확실하게 부활합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부활을 이끌었던 사람이 2014년에 취임한 사티아 나델라라는 회장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직 문화를 확 바꿉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는 서로가 이렇게 악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거의 원래 장표는 서로 총질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워낙 오랫동안 그 IT 인더스트리를 본인들이 지배했었고 IT 인더스트리에 본인들이 킹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와의 협업을 떠나서 내부끼리도 사일로 조직 문화가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내부끼리도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끼리도 서로 총질하고 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살아나지 못했었는데 이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와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총질하는 조직 문화를 바로 악수하는 문화로 바꿨다는 거죠. 어떻게 바꿨냐면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한 것을 갖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네가 도대체 뭘 기여했느냐. 또 네가 잘한 일 중에는 다른 사람의 노력, 다른 사람의 기여로 만든 성과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협업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조직 문화로 바꾸고 났더니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과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애플입니다. 애플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2020년에 CES 끝나고 애플을 갔었습니다. 애플을 가서 그때 애플 사람들을 만나봐서 몇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가 과거에 삼성전자 있었어요. 과거에 삼성전자 있다가 본인이 애플이 아니고 과거에 삼성전자 과거에 삼성전자 있다가 이제 아마존 미국 본사에서 근무하는 친구를 CES 끝나고 저희가 아마존을 방문해서 만났는데 그 친구한테 야, 그 뭐 어떠냐, 뭐가 틀리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아마존에 와서 가장 인상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바이어스 포 액션이라는 그 액션 코드, 행동 준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존에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행동할지 말아야 될지가 50대 50이면 가급적이면 네가 액션해라.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바이어스 포 액션, 행동 편향이라는 거죠. 행동 편향. 가급적이면 행동해라. 그래서 사실은 아마존이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아마존에도 많은 실패 사례가 있죠. 아마존이 파이어폰이라는 폰을 낸 적도 있고 또 그 검색 엔진을 만든 적도 있고 뭐 굉장히 실패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실패 사례가 많지만 끊임없이 실험하고 하면서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오늘의 아마존이 됐다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즉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외부와의 협업을 잘하고 외부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조직 문화가 내가 한 것 갖고 나를 평가하기보다는 나는 남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또 우리 조직 문화가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저기 장려하고 격려하는 문화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외부와의 협력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 문화가 중요하고 그런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션이다.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그런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기 전에 했던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미션을 바꿨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바꿨냐면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명은 이제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조직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우리가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미션이다라고 바꿨습니다. 사실은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오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미션은 굉장히 유명하죠. 빌 게이츠 시대 때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의 미션은 전 세계에 있는 책상 위에다가 우리 PC를 올려놓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이런 미션이 과거에는 맞을지 몰랐지만은 2000년대 그다음에 오늘의 시대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미션으로 인해서 서로 총질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와서 우리의 미션은 전 세계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조직 문화가 바뀌고 조직 문화가 바뀌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과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미션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바로 즉 이런 미션을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매시브 트랜스포머티브 퍼포스 전 직원의 신나는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대한 변화 내지는 거대한 목적, 담대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목적의 가장 대표적인 이러한 목적에 대해서 그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테드에서 이 사람 그 연설한 것이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죠.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이 목적에는 세 가지 종류의 목적이 있다. Why와 관련된 목적.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How와 관련된 목적. 난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What과 관련된 목적. 난 뭘 하는가. 이 세 가지 종류의 목적이 있지만 가장 그 중요하고 담대하고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목적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Why와 관련된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 회사가 있는데 우리는 컴퓨터를 만듭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를 만들기 때문에 전 세계 컴퓨터를 많이 파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What과 관련된 목적이죠. 근데 우리는 컴퓨터를 좀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자인도 예쁘게 만들고 UX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how, 어떻게와 관련된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컴퓨터를 만들지만은 그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세상을 바꾸게 하고 다르게 보게끔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만듭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Why와 관련된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척점에 있는 지금 전 세계 시총 1등 기업인 애플이 Why와 관련된 자기들의 어떤 목적 내지는 그 애플의 론칭 광고를 한번 같이 보시죠.
And you'll see why 1984 will be 1984. 이때 이제 애플이 얘기를 하는 거죠. Think different라고. Think different. 그러니까 애플의 목적은 이제 Y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유스럽죠. 애플은 이 확장이. 그러니까 애플에서 뭐 우리가 그 컴퓨터가 아니고 휴대폰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나중에 애플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제품에서 유리된 어떤 하나의 Think different라는 이 Y와 관련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자유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MTP 좀 그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담대한 목적을 가진 어떤 사명을 가지는 것이 오늘의 시대에는 우리의 조직 문화를 바꾸고 그 조직 문화에 기반해서 외부와 협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간단하게 이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 회사입니다. 2015년에 매출이 573억이었는데 16년에 1,500억, 17년에 1,800억, 18년에 2,200억,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 회사가 이제 그 회사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가 이제 그 개동, 서울에 있는 현대자동차 뒤편에 있는 개동의 오래된 목욕탕을 빌려가지고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뭐 사람들이 가보면 굉장히 이제 핫플이라서 가서 사진은 많이 찍지만은 제품도 잘 안 보이고 굉장히 좀 그 새로운 이미지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회사가 두 번째가 이제 그 플래그십 스토어를 홍대에 만들었고 작년에 그 청담동에 도산하우스라 그래가지고 세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었는데 뭐 굉장히 핫플로 유명하죠, 그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그 선글라스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선글라스가 예전에 별에서 온 그대에서 그 천송이 선글라스로 유명하고 지금 해외에 있는 명품 브랜드들이 다 같이 협업하기를 굉장히 원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비전이라든가 이 회사의 사명도 단순히 예쁜 선글라스를 만들자, 우리가 선글라스를 많이 팔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회사의 미션이 젠틀몬스터라는 회사인데 세상을 놀라게 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고 그런 어떤 그 브랜드 밸류를 사람들이 느끼다 보니까 제품 하나하나가 아니고 이 회사에 사실은 브랜드에 매료돼 가지고 제품들을 사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뭐 조금 빨리 갈게요. 핵심은 그런 거예요. 이제 어떤 기업들도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데이터에 기반한 그 연결 내지는 솔루션을 판매하는 회사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GE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항공기 엔진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뭐 사례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례니까 다 아실 것 같고. GE가 어느 날 이제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자기들이 파는 항공기에다가 수없이 많은 센서들을 붙여가지고 이 항공기가 고장 날지 안 날지를 미리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수없이 많은 이제 그 데이터들에 기반해가지고 이제 항공기들에 대해서 최적의 운항 경로까지 이제는 그 항공사에다가 제안하는 형태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단순히 어떤 제품을 내가 그 원사이드로 파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장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내지 솔루션 비즈니스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사실은 그 아마 이제 우리가 최근에 CES 가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디지털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하는 것이 존 디어라는 이 농기계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원래는 1869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대동농기계 같은 회사죠. 그런데 이제 트랙터를 만들어 팔다가 사실은 트랙터를 팔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트랙터에다가 수없이 많은 센서들을 박아가지고 무인 트랙터, 자율주행 트랙터를 팔고 또 그렇게 센서를 박다 보니까 이 트랙터가 다니는 토양에서의 어떤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거기서 또 농부들이 이렇게 그 어떤 작물들을 파종하는지를 보고 그래서 토양과 작물의 어떤 성장 사이에 어떤 그 데이터들을 또 모으게 되고 날씨 데이터들을 모으면서 기본적으로는 myjohndeere.com이라는 어떤 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고 더 나가서 myjohndeere.com을 이제 팜 사이트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작물 정보, 토양 정보, 기상 정보들을 넣고 이 데이터들을 또 다른 이제 그 제3의
회사들한테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대한 농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존디어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회사지만은 매년 CES에서 가장 크게 소개되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제조업을 넘어서서 솔루션 비즈니스 내지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기하급수 기업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하급수적 변화가 일상인 시대다.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하급수 기업이냐 산술급수 기업이냐로 나눠야 되고, 기하급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외부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된다. 외부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 조직의 문화들이 개방적이고 실험에 적극적이고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기업의 사명이 굉장히 담대하고 변화를 안는 그러한 사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데이터에 기반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마지막 얘기인데 이것도 잠깐만 드릴게요. 이거 이 친구가 테슬라 다니던 친구였어요. 테슬라 다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한국에 와서 술을 먹고 나서 발견을, 재미교포인데 한국의 이 컨디션, 여명 이런 걸 먹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잘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미국에다가 숙취 해소 음료를 만들어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막 서치를 했더니 미국 USC의 징리행이라는 교수가 숙취 해소 물질에 대해서 논문을 쓴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메일로 이 교수하고 같이 해서 이 숙취 해소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고 나서 본인이 이게 다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인디고고에다가 야, 내가 지금 숙취 해소 음료를 개발하고 있는데 네가 먼저 돈을 주면은 내가 이 개발이 완료되면 너한테 보내줄게 했더니 사람들이 3주 만에 $25만 주문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도 있고 이걸 이제 시제품도 있고 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미국의 중개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적절한 공장을 찾아보니까 한국에 있는 공장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이 친구가 OEM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OEM으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았더니 2017년 8월에 설립을 했고 3년 만에 2020년에 이 친구가 이 모닝 리커버리라는 숙취 해소 음료를 $2,000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빨리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외부에 충분히 그런 자원들이 많다는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던 사례입니다.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기하급수적 변화에 어떤 기업도 이제는 우리 조직의 내적 자원, 내적 역량만큼은 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전 세계 유명 기업들의 R&D 센터가 다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왜 있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사실은 R&D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M&A 하려고 그 이스라엘에다가 R&D 센터를 만들었다는 거죠. 즉 M&A. 그런 것처럼 외부 자원들과의 협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그래서 질문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